자, 퍼니포 홍성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봉지욱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반고정 패널이신데, 자, 과거의 동료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모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요새 자주 모십니다. 예, 자, 청문회 간사 박성준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확하게는 국조특위 간사입니다. 예. 자, 현장 조사 다녀오셔서 그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시그널 나가는 사이에 홍상훈 기자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 걱정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게 생겼어 지금. 아니 그걸 왜 그런 거짓말을 쓸데없는 거짓말을 한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JTBC 너무 가혹했어요. 나 인정해. 야, 당 대표가 말하면 그냥 믿어줘야지. 그걸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무부 차관이 아니더라. 차관 보도 아니더라. 차관의 비서실장. 차관의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차관 보도 아니고. 야. 자, 93년생이랍니다. 예. 아니 나는 그런데 저 개빈 왁스 비서실장이 네. 뒤통수 찍히고 저렇게 한국 언론에 보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을까? 이제 알게 됐죠. 그럼 장동영한테 뭐라고 할까? 나 그게 좀. 아니면 자기 뒤통수라도 나가게 해줄 수가 없다고 할지도 모르죠. 아니, 저거는 대부분 뭔가 구린 게 있거나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익명의 제보자. 저렇게 해서 안 익명의 들키- 제보잖아. 그건 선의적인 뭐 표현일 테고 저거는 그러니까 뭔가 밝힐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지금 개빈 왁스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저 양반이 난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다 단체로 왔다가 단체로 돌아가려고 공항에 왔다가 메일을 열어보더니 나 지금 중요한 인물과 만나야 해서 간다고 하고 빠져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난 사람이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차관 보도 아니고 차관의 비서실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왜 쓸데없는 거짓말을 해? 그걸. 장동혁 대표한테 그렇게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시고요. 아니 저기 안타까워서 그래 지금 솔직히. 안타까워. 나는 맨날 우리가 장동혁이다 이거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장동혁이다. 여의도에 계신 분으로서 장동혁 네네. 대표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장동혁 대표가 미국을 간 이유는 내부에 뿌리를 내리기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비판에 의해서. 이제 외부에 가서 이제 응원군을 잡아야 되는데 응원의 손길을 잡아야 되는데 비중 있는 인물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 안 아닙니까? 만나죠. 안 된다니까 저렇게 이제 거짓된 행동을 한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장동혁 대표는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이거 자체로 그냥 이미 끝났다고 너무 보고.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그동안에는 어떻게 버텼는데 네. 이 사진의 한 컷이 장동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또 새로운 전환점을 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걱정이네 진짜. 네. 걱정이네 지금. 그래도 다행이네요. 국무부에 있기라도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저렇게 했으면 완전 조작이잖아요. 그래도 국무부에 소속은 있으니까. 네. 미국에 또 노숙자들 많아갖고 옛날에 넥타이 매갖고 불행 중 다행이다. 보통 네. 방문을 하면 상원의원이 됐던 이런 분들 말고 그 비서들이 대부분 대응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니까 차관이나 이런 사람 만나러 가려고 하다가 이게 뭐가 안 돼가지고 차관의 그 비서실장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도저히 찍을 수 없으니까 이게 뒷모습만 찍었던 것 같아요. 저건 말 안 하고 찍은 거죠 뒤에서. 찍은 거죠. 좀 몰래 찍은 거죠. 저건. 그러니까 네. 개빈 왁스가 저 네.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궁금하다니까.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되죠. 저 사람. 진짜 나 같으면 고소할 거야. 장동혁 내가 상대. 했으면 고사 왜내 뒤통수를 더블 컷을 그게 했냐고.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저건 저 근데 사진. 장동혁 대표는 절대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절대 화이팅입니다. 저 사진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었으면 끝났죠. 네, 민당에서. 민주당이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네. 저런 어설픈 거짓말 했다가는 네. 바로 끝나는 건데 국힘에서는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잘 버텨주기를. 우리 홍상훈 기자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혁이 참 오래 버텨줘야 되는데. 우리 여기. 자, 청문회에서 항상진 기자 휴대폰 얘기가 등장했어요. 아, 네. 네. 항상진 기자 휴대폰을 뺏겨서 포렌식을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 보고서에 있지도 않은 문장이 나왔다. 이거 진짜죠? 이거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지가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 곳에서 기사를 써주지 않아서 제가
바로 요 자리에서 제가 예. 뉴스공장에서 이 얘기를 했었죠 1년 예, 전에. 울물을 터트리면서 제가 했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 이제서야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공론화된 거예요. 예, 공론화된 예. 겁니다. 본인 휴대폰을 뺏겼는데 그 휴대폰에서 윤석열 잡아야 한다, 잡았다, 뭐 이런 문자가 나왔다. 윤석열 잡아야죠.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선 20대 대선 3일 전에 제가 기사를 써요. 김만배 녹음 파일을 제가 네. 공개를 하고 나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지인들, 민주당 지지하는 지인들 많죠. 예.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예쁜 짓 했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낙 가까우신 분이니까 킥킥거리면서 윤석열 잡아야죠. 뭐 저기 회장님도 사업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 휴대폰 포렌식을 할 때 그분과의 주고받은 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윤석열 잡아야죠는 있으니까 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공판전 준비길이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예, 거기에 나갔더니 느닷없이 제가 보냈다는 문자가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들으면서 한 건 했습니다는 뭐지? 궁금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압수수색 그런 기억은 없는데. 예,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 당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휴대폰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비행기 모드 걸어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손도 안 댔고 열어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한 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기사를 썼는데 아무 데서도 이걸 받아주질 않아요. 언론들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뉴스공장에 SOS를 쳤잖아요. 저 좀 살려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그래서 제가 한 30분 동안 막 울음을 토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없는 문자를 있다고 지금 수사 보고서를 쓴 예,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도 제가 뭐 실수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수사 보고서에 제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했던 말을 적어놓고 이런 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지금 허위 주장을 온갖 곳 다니면서 한상진이 하고 있다. 얘 처벌할 때 양형에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 수사 보고서를 딱 보고 나니까 이건 이제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행사한 거잖아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왜 없는 걸 예. 있다고 그랬어? 하긴 뭐 그분도 없는 걸 있다고 한 거지. 동아일보의 대장동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네. 그거하고 똑같네. 똑같은 거네. 예,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하죠. 예. 제가 이제 조만간 요 수사팀 전체에 대해서 요건 하나 가지고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 딱 하나 가지고 검사들 한 10명쯤 고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보고 그러면은 저 한상진 기자나 봉지욱 기자나 보면서 아, 내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뭐 했나 그런 생각. 나는 뭐 했나. 내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 솔직히 좀 나도 들었어. 압수수색 한번 당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 두 분 정말로 내가 이번 보면서 진짜 마음속 깊이 정말 박수 쳤어요. 아유, 우리 앞으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 보상 충분히 다 받아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 아니 저는 압수수색 전날 홍서원 선배랑 술 마셨거든요. 새벽 1시에 헤어지고 압수수색 될지도 모르는. 아침 8시 반부터 압수수색 받았어요.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압수수색 갔다 그러더라고. 그날 바로 오더라고요. 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안 올 거야. 술 먹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압수수색. 네. 예. 두 분 다 압수수색 평생 처음 나가신 거 아니야? 아, 그럼요. 예. 그 압수수색 처음 다녀보니까 기분이 어떻던가요? 아니 압수수색은요 막상 오면 괜찮아요. 올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 두려움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압수수색 받고 나서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네. 그 위에 CCTV 있잖아요. 네. 전 휴대전화 엘리베이터 잘 안 열어봅니다. 검찰이 엘리베이터 CCTV가 워낙 고화질이니까 검찰이 다 앞에 땡겨서 봐요. 와가지고 네. 영장 없이 그거 주면 안 되는데 관리사무소는 검사니까 뭐 수사관이니까 줘요. 예. 그걸 땡겨가지고 예를 들면 잠금 해제 비밀번호 예. 그걸 거기서 파. 아. 여러분들께서도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부로 잠금 해제하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제가 2011년부터 실행해 옮기고 있는데. 아니, 근데 봉지욱 기자는 뭐 워낙 이제 강단 있는 친구니까 뭐 저는 좀 샤이한 사람이라서 저는 압수수색 그 당일보다도 그날 이후부터 한두 달 동안 PTSD 왔어요? 아침에 어. 예를 들어서 뭐 하느님 믿으세요라는 분들 이게 다니시잖아요. 아침 8시 막 7시 반 이럴 때 가끔 초인종 누를 때 있어요. 할 때마다. 아 정말 이렇게 초인종이 울리면 아 정말 이게 심장이 덜컥덜컥 한다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를 이게 몇 달 가던데요. 저는 한 2-3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압수수색 때 뭔가 엄청난 뭐 모욕을 당했거나 아니면 그 공포심을 느꼈거나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니 제가 뭐 그 뉴스공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이제 지난 얘기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 압수수색에 들어와서 영장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쫀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네. 굉장히 여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러. 영장을 쫙 읽죠. 네. 저는 다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딱 듣고 나니까 한 문장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저희 집에 있는 노트북들 다 열어보는데 의심을 안 했다니까요. 제가. 아, 읽어봤으면은 아니, 영화에서 제가 많이 봤잖아요. 압수수색 좀 일단 영화에서 노트북부터 이제 들여다보는 걸. 자, 영상 좀 알았으니까. 봅시다. 영상. 실제 당시에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야, 네, 저게 이제 실제 이제 저희 집에서 할 때. 그러니까 저거는 현장에서 노트북이라든가 USB라든가 다 뒤져가지고 가져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USB는 뒤질 수 있었고 노트북은 안 돼요. 영장이 없는데 예, 영장이 없는데 저렇게 다 집에서 그냥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영장이 없는 거라. 네,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뭐 서류나 책자 이런 거를 손을 못 대게 판사가 다 지웠는데 지금 다 뒤집니다. 근데 이렇게. 그나마 한상진 기자 지금 저걸 촬영하게 했잖아요. 어. 저희 집은 촬영 못하게 난리가 났어요. 촬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분들도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 검사가 이건웅 검사인데 네. 예전에 한동훈 씨가 이제 힘들 때 뭐 조선제일검 뭐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는다 그 글을 썼던 친구예요 이 프로스에. 근데 이제 그분이 들어와서 자기들도 뭐 바디캠 차고서 찍길래 네. 그럼 우리도 찍겠다 그러니까 찍으시라고. 실수. 대신 이제 저희 얼굴만 찍지 말아달라 그래서 아마 저 친구는 저 영상이 공개가 된 다음에 아마 검찰청에서 굉장히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주 희귀하게 압수수색을 당하는 실시간 네.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아마 전 세계에 아마 저기 압수수색 현장이 저렇게 공개되는 건 아마 처음이지 않나. 근데 어떻게 그게 저희 집이라 제가 집에서 안 쫓겨난 게 다행이에요. 이건웅 검사가 저렇게 불법 압수수색하고 없는 문자가 있는 걸로 만들고 했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인사를 했는데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지청장 갈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고 있죠. 예. 인권 존중 TF인가 각 부처마다 만들었잖아요. 누가 그러는데 저 이건웅 검사가 검찰을 대표해서 나왔다고 인권 존중 TF에 인권을 유린한 당사자가 거기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노트북은 대상이 아닌데 그럼 노트북은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그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노트북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뭐를 볼 수 있었냐면 휴대폰, 태블릿 등 통신기기 그리고 통신기기만 USB 등 저장 장치 요거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노트북 항목은 따로 있는데 거긴 다 지웠었어요. 그 노트북이라는 항목 자체가 지워져 있는데 청구했는데 이제 판사가 지운 거죠. 네, 지운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판사가 걱정이 됐는지 가부터 사항까지 쭉 이렇게 검찰이 요청한 것 중에 다 지우고 나서 손으로 직접 써놨어요. 바항 하나 빼고 다 제외. 판사가. 그런 그런데 바항이 지금 말씀하신. 네, 그 바항이 이제 통신기기하고 이제 저장 장치 USB. 근데 예. 그걸 봤는데 네. 정신없이 봐가지고 아니, 지워졌다는 눈에 안 거- 들어와요. 눈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노트북을 열어볼 때 제가 옆에서 도왔어요. 네, 열심히 돕고. 노트북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도와줬네. 그 심지어는 저희 딸아이가 쓰는 노트북을 제가 종종 이제 전 집에 제 노트북이 없어서 네. 빌려서 이메일을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딸아이 노트북을 열어서 구글을 연동을 해서 이메일을 열어서 제 이메일 2180개를 다 열람을 했는데 옆에서 막 도와줬어요. 제가 여기 사진 있고 막 나중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이게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도와줬어요. 저희 집에도 제 가방에 노트북이 있었어요. 네. 검찰이 얼씨구나고 꺼내더니 네. 나중에 압수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왜 안 가져가요? 그랬더니 영장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안 가져가는. 제가 저랑 대화하다 안 거예요. 네. 영장이 내고 똑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압수수색 당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서로 맞춰봤구나. 예, 네. 지규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자주 하니까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몇 달 전 얘기가 나왔어요. 하는데 갑자기 지우기가 우리 집에서는 노트북 안 봤는데 근데 분명히 봉지욱 기자하고 저하고 영장 내용이 똑같거든요. 네. 이상하다? 그래서 저한테 제 영장을 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노트북이 지워져 있어요. 제가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온 동네를 배회했어요. 온 동네를 배회. 너무 화가 나가. 그나마 가나다라 마바 다 거의 다 지운 판사가 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한 네, 그쪽 유창훈 판사. 부장판사예요. 아. 허재영 기자는 네. 가나다라 마바사를 다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허재영 기자는 집 현관문을 뜯어버리잖아요. 네. 빠르고 아. 진짜 뜯었어요. 그 영장이 진짜 무서운 거네. 그러니까요. 그 친구는 뭐 1인 매체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냥 뭐 현관문 뜯고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영화 압수수색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한상진 기자가 거기서 울면서 인터뷰한 게 있었잖아. 네.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가 나도 억울해가지고. 그때 따라 울었어. 정말로.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 일 하는 보냈을까. 사람들은 감정이입되지 진짜. 네. 근데 의도에 당시 윤석열 그 정권 들어서 국회의원들도요. 언제 압수수색 다 들어올 수 있다. 맞아요. 그게 사실 그냥 공론화됐어요. 일상이었어요. 그냥 진짜.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의원들 하나하나가 무슨 뭐 너는 압수대 대상이 아니라 다 언젠가는 압수대 대상이다 해가지고 다 그냥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일상화됐었어요. PC에 뭘 남기지 마라. 휴대폰 뭘 남기지 마라. 다들 그랬었죠. 자, 그리고 그 동아일보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네. 동아일보 그분. 동아일보 아직도 입장이 없죠. 입장이 없고요. 저는 놀란 게 저 기사가 저는 온라인 기사인 줄 알았어요. 2021년 10월 9일자 일면 톱 기사더라고요. 일면 톱. 저거를 출처 불명에 전해졌다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 따르면 소스가 어딘지 철저히 숨겨놨어요. 근데 저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저 기사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 파일을 들고 검찰청으로 자진 제출하잖아요. 네. 그 직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이걸 잘 모를 때인데 지어서 쓸 리는 없고 누군가 얘기를 믿을 만한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썼을 텐데 그렇죠. 기자들은 이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네. 하니까 지면에 싣고 인쇄했겠죠. 검찰발 기사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검찰 발이지. 김태훈 당시 수사팀장 지금 네. 대전고검장이 기자단의 간사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녹취록에 오보라고. 그분 그 기사 오보라고 네. 확인을 해줬는데 저게 바로 안 잡히면서 동아일보 저 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선거 끝날 저게 때까지 출발이에요, 그분 그게. 누구냐 네. 이재명이 저기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하면 정진상 실장은 김만배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렇지. 그럼 한 명밖에 없네. 이재명이네. 이 프레임을 짜버린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법조 기자들은 그분을 당연히 이재명이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썼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지금 지금도. 동아일보 네. 그때 저 쓴 기자가 실명 기자잖아요. 네. 고도의 유언무. 저 친구들이 이용당한 거잖아. 자신들이 악의적으로 이용당한 거잖아요. 설마 공모했을 리는 없고. 아니 근데요. 이거를 일면 톱에 배치할 때는 네. 기자들만의 판단이 아니죠. 아, 물론 당연히 그렇죠. 편집국장이 저걸 컨펌을 예. 해야 되는 건데 예. 악의적인 거죠, 저건. 우리 박성주 의원도 언론 출신이니까 당연히 알잖아요. 저거는 기자하고 사회부장이 1차적으로 했을 거예요. 사회부장이 그렇죠. 저걸 팩트 그 정도면 체크해서 크로스 체크 대선 그러니까 뭐냐면 직전이거든요. 고도의 유언모 기자는 이제 말진 기자일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사회부장이 저 소스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줬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소스를 갖고 왔을 가능성도 예, 커요. 소스를 해서 오히려. 발주를 했을 가능성이 예. 높아요. 누구야 하고 되게, 이름이 확인돼야 저걸 쓸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저 맞아요. 정도 되면은 이 기자보다는 윗선에서 그러니까. 그 소스를 받아서 야 이거 기사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내가 매우 확인했으니 크죠. 예. 네가 이게 기사 써. 그렇게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 정도 아니면은 대선 직전에 이게 이재명인데 이재명 600원 받았다는 기사거든요. 사실상 이 내용이 그거를 그냥 쓸 수 없죠. 저도 그때 이제 대선 때 제가 대변인이었었거든요. 이재명 당시 후보에 저걸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대응 자체가 왜 그러냐면 그 녹취록을 내용에 모르니까. 뭐가 나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고 그것이 사실화되고 등식이 돼 버렸잖아요.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걸. 근데 이걸 깬다라는 게 프레임 자체를 깨는 게 엄청 어려웠거든요. 사실은. 저것 때문에 대선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 얘기했어요. 제가 동아일보 기사나고 10월 9일이잖아요. 10월 26일에 그 대장동 그 대출 브로커 조우영을 만나요. 조우영을 만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대장동 그분 누구냐? 그랬더니 유동규라고 하더라고요. 유동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기사를. 위에서 못 쓰게 합니다. 이 사람 말만 어떻게 믿냐고. 대장동의 사업자 중에 한 명이고 JTBC 했을 때? 주요 역할을 한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그냥 대장동 부분 이재명 몰아가기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찬물을 끼는 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낼 수가. 그 법조 기자들이 아 이것은 이재명이야라고 대체로 컨센서스 이룬 채로 갔어요. 그렇게 그게 뒤집을 수가 없었고 그게 저 기사는 저 기사를 쓴 기자뿐만 아니라 법조가 만들어낸 분위기 속에 있었던 기사예요. 그렇지. 네.
다 공범이라고 일정 정도 사실. 그러니까 내가 저걸 지나간 일이라고 덮어둘 게 아니고 동아일보 저 두 기자는 그 당시에 저 그분이란 말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저 거짓말인데 이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재원 보호할 것도 없어. 저거는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저건 100% 누군지. 검찰 관계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검찰 누구한테 여기 받았는지 아마 밝혀야 된다. 논두렁식에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의 SBS 보도 패턴이 똑같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마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네. 저거하고 이제 SBS 그 조폭 아 그렇죠. 네. 그 방송하고 두 개가 쌍두마차로 당시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끌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제가 이제 국정조사하고 재창영을 실장님을 바꾼 거 네. 옛날 같았으면 검찰발 기사로 그걸 끝났지. 끝났다. 밝혀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운 뉴미디어들이 등장하고 또 유튜버도 등장하고 이 공소장이든 녹취록이든 다 점검해서 이 봉지욱 같은 기자분들이 나와서 이거를 발견한 거지. 옛날에 언론 지형했다고 하면은 이거 다 묻히고 기본적으로 검찰발 기사로서 그냥 이것은 사실로 규정됐을 거예요. 맞아요. 이거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에서 이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아니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이번 국정조사는 진짜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점인데 기사가 한 줄도 없습니다. 여러 저희 번 하고 그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사가 4개 있어요. 4개. 저희가 얘기한 게 4개가 있고 특히 그날 국정조사 중에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저희는 이제 그 사건 당사자니까 이강길 씨 폭로였어요. 이강길 씨가. 야 대검 중수부가 조우영의 범죄 사실 다 알고 있었고 다 묻어버렸어. 네. 했는데. 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본인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 윤석열이 수사 무마했다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기사 한 개 있습니다. 거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대장동 관련된 이제 기자들은 사회부 기자들이 아닙니까? 검찰, 법원 출입 기자들인데 지금 이제 국정조사는 정치부 기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정치부 기자들이 이걸 녹여서 이제 기사를 써야 되는데 맥락을 잘 아는 기자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많지가 않아요, 진짜. 그게 이제 가장 그거는 너무 선의로 해석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대장동 이것도 그분, 있긴 있어. 대장동 그분 보도를 저렇게 벌려놨다가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기사를 쓰기 싫은 그것도 측면이 합쳐진 있고. 그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때 저 기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2021년에 저 기사 썼던 기자들이 대부분 아마 데스크나 보조 데스크급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본인들. 아니, 지난번에 제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격했던 자기들이 공범이었던 사실을 자기가 뒤집어야 되니까 쓰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하여튼 뭐 지금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매일 기자회견 해가지고 네. 설명 자료 내고 어제도 또 설명 자료 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화요일 저는 사실은 그 국회 그런 자리에 나간 게 이제 처음이라서 제가 얘기한 게 어떻게 언론에 보도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평소엔 잘 안 하는데 수요일 아침에는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네. 기사 3개인가 4개인가가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황당했던 게 그 이번 주 수요일 아침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한겨레 신문의 사설과 조선일보의 사설 2개를 딱 갖다 놓고 보면서 오늘 이 사설 2개는 역사의 한 장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겨레는 뭐라고 썼냐면 이 저희 사건 관련돼서 이제 쓰면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돼서 실체적 진실이 거의 다 확인됐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 이런 지혜의 시기를 썼고요. 조선일보는 뭐라고 썼냐면 이번 국회가 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새롭게 드러난 거 아무것도 없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서 네. 그렇죠. 사실 국정조사를 네. 조작했다고 써놨어요. 진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는 왜 중요하냐? 아까 이제 저 기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정확한 소스와 팩트가 들어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반박하기가 쉬워요. 그죠? 저희 뭐 반론 취재하기도 좋고 저걸 반박하기도 싸우기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맥락 없이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새롭게 드러나는 거 없다 이렇게 질러버리면서 가버리면 이건 그냥 프로파간다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저런 것들을 지금 그 쏟아내는 저런 언론들을 그냥 놔두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어느 순간 되면 저게 또 스물스물 또 기어 나와서 저런 것들이 모여서 또 우리 사회를 또 뒤집어 놓는 또 소스가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여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 이런저런 거 다 중요하지만 언론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제가 요즘에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예. 본인이 직접 겪다 보니까 더 그러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요즘에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기사량이 적은 거는 그 이례적일 정도로 적어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없습니다. 네. 새로운 섹시한 뉴스 계속 나오거든요. 사실 언론들이 좋아할 기사가 없어요. 저희는 하루 종일 얘기하는데 그 거의 없습니다. 진짜. 자 어제 현장 다녀오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어제는 이제
금감원하고 감사원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금감원을 어제 갔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이 조작과 관련된 맥락에 보면 조작 사주들이 일어나고 고발 사주들이 보통 일어나거든요. 근데 검찰이 국정원에 이제 검사 파견해서 고발 주체가 되는 거고 또 감사원에게 또 감사를 그렇죠. 시켜서 하는데 이번에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 네. 원래 수원지검에서 이러한 부정거래가 있으니까 좀 알아봐 달라고 공문을 보내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부정거래라고 해서 수원지검에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이 자료를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원지검이 가져가지 않으니까 네. 아마 금감원에서 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로 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거래가 확인됐으니 빨리 가져가라라고 하는 수사해라. 것을 이제 네. 수사하라라고 보냈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특히 패스트 트랙까지 해서 검찰에게 알려줬는데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금감원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 주가 조작 관련된 것을 봐주면서 네. 김성태, 방용철의 진술을 검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로 유도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명백한 정황이죠. 그렇죠. 예. 방용철은 결국 그래서 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신들의 주가 조작이 드러나면은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을 다시 받게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주가 조작에 의한 추징금을 다시 받기 때문에 방용철은 일관되게 자신의 유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미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네네. 어쨌든 거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고 금감원은 어쨌든 그걸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거기서 부당 거래가 얘네들이 100억 넘게 받았고 배임에 대한 일반인들의 손해액이 4,500억이 된다고 확인을 했잖아요. 네네. 그걸 갖다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안 한다고 그냥 금감원도 같이 있고 그래 그럼 우리도 뭉갤게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수원지검에 보고하러 간 금감원 직원이 2명이라고 했어요. 2명이 그러면은 당시에 금감원장 이복현 검사 출신입니다. 이복현한테 이거 보고를 했냐 안 했냐? 네네네. 안 했을 리가 없지. 그러면은 이복현은 그 그걸 다음 갖다 이복현이 취한 조치가 뭐냐? 수원지검에서 뭉갰으면은 그럼 남부지검 금융합동수사부 여기가 전문이니까 여기로다가 원래는 그게 프로토콜이거든요. 거기다 그러면 수사 의뢰를 왜 안 했느냐 이거를 갖다 네네. 확인해 놓고도 네네. 이게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예리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은 조치를 할 걸 다 하고 책임으로부터 면해지느냐? 그게 하필이면 당시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멈춰버린 거 아닌가? 만약에 그 금감원 직원 둘이 수원지검에서 이거 그 수사를 안 합디다. 영장을 청구를 안 합디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이거 남부지검에다가 이거 수사를 하겠습니다. 이 보고를 했었느냐? 저는 보고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누군가 거기서 그걸 갖다 야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금감원 직원들이 그걸 100억대 이상의 주가 조작을 확인하고도 그걸 가만히 있었겠어? 자기 홍성훈 직무 유기지 기자님이 그러면. 가끔씩 날카로워요. 자주는 때 아니에요.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 반짝반짝하면서 그날이네. 반짝반짝하면서 이거 그래서 그 한 달 전부터 말씀하신 대목인데 지금 한 달 새 2번 얘기한 거예요. 아. 2번 얘기한 건데 이거 예리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나도 깜짝 놀랐어 말하면서 내가 아니 근데 현장 이번 국정조사는 현장 방문이 진짜 백미였던 것 같아요. 네. 수원지검 아니, 현장 방문도 네, 좋고 또 좋고, 금감원도 처음부터 설계가 잘 됐고 네, 네, 네. 설계가 잘 돼서 우리가 박성준 의원을 계속 모시는 거예요. 네, 청문회에서 이렇게 딱딱 사실이 밝혀지는 걸 보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네. 예전에는 뭔가 밝혀질 것 같으면 물타기가 들어와서 사실인가 아닌가 이러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메이저 언론들이 쓰질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MBC 정도 리포트 하나 했더라고요. 한 개, 두 개. 그러니까 MBC, 네. JTBC도 리포트가 그냥 한 꼭지나 네. 몰아서 이제 몰아서. 종합해서 뭐 이렇게 까십성으로 하지. 네. 그게 그런데 나도 아까 박성준 의원 말대로 기자들이 몰라서 그 맥락을 몰라서 그런 거 모르는 아닌가 것도 난그 생각이 좀 있을 들어. 거예요. 왜 복잡한 사건들이 그리고 이걸 많아. 정리하려면 아니, 좀 이게 근데 복잡하거든 이게. 경향신문은 저희랑 같이 수사받은 매체잖아요. 네. 경향신문 기자 같이 수사받았는데 거기는 기소를 안 했어요. 네. 근데 가장 먼저 썼고 대장동 그 박영수 해가지고 뭐 윤석열 수사부마 의혹을 가장 먼저 쓴 매체가 경향신문인데 경향신문이 한 줄도 안 썼습니다. 그건 진짜 이상. 한겨레는 사설만 썼어요. 기사는 없고. 그것도 너무 이상해. 이게 예. 미스터리한 거죠. 이게 법조 기자들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당시에 이 사건을 어떻게 과거에 자기 매체들이 썼는지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예. 대부분 그 법조의 프레임 안에서 기사를 썼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번 주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인데 뭐 청문회도 있었고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 아침 중앙일보 보고 제가 일면 기사 보고 제가 집에서 주저앉았어요. 뭐였었지? 고생하는 검사 그 여검사가 복사기 앞에서 뭐 소리가 주저 앉아 있는 거. 야, 제가 사실은 몇 주 전부터 이제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분명히 법조에서는 고생하는 검사들 잠도 못 자고 일한다. 뭐 검사들 뭐 기운 빠진다. 이런 기사 나오면서 진짜 민생 치안이 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기사가 이제 서서히 나올 거다. 이러면서 이제 보안수사권 관련된 빌드업에 들어갈 거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는데 딱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받아서 어젠가요? 조선일보가 지금 현직 검사들 중수청 안 간다. 뭐 이 기사 이제 9명 나오고. 공소청에 남았겠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제 나오는 게 요즘 검사들이 일이 너무 많다, 힘들다, 뭐 여기저기 파견 나가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좀 너무 속상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 검찰이 경찰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 사람들 다 파견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못하게 문재인 정부 때 막아놨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게 완전히 풀려서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제가 대략 AI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챗 GPT에다 물어봤어요. 지금 각 정부 부처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 숫자 좀 확인해 줘 그러니까 대략 60-70명 되고요. 법무부 탈검찰화 얘기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큰 검찰개혁의 화두였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다 무너져서 지금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가 한 60명 되는데 그 사람들만 모아놔도 100한 20-30명 됩니다. 그 사람들만 다시 검찰청에 와서 자기 자리에서 일하게 하면 뭐 검사들이 뭐 너무 고생한다. 뭐 밤새가면서 일한다. 뭐 사건이 너무 많다. 이런 말 안 나올 건데 지금 기자들은 지금 계속 그런 기사를 이제 슬슬 쓰고 있어요. 너무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너무 화나는데. 대세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내가 그런데 그 엊그제 또 묘한 그 브리핑도 있었잖아요. 검찰에서 중앙지검 1차장이 네네네. 감사원에서 고위 간부가 10억을 횡령했는데 이걸 갖다가 예, 그렇죠. 보안 수사권을 안 줘다 그 감사원하고 이게 감사원이니까 고위 간부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되니까 공수처하고는 당연히 그 법령에 미비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우리가 10억 불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주 묘하게 그냥 꼬아버렸거든. 네. 보안수사권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거는 그런 법령을 갖다 빨리 해서 되게끔 만들라는 걸 우리가 하려는 거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권 주고 그냥 경찰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이렇게 꼬아가는 그 중앙지검 1차장의 브리핑이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래서 보안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어야 된다. 못 가질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참 진짜 아무래도 아무리 논리가 비약하더라도 그렇게 논리를 짜는 언론 개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니 저는 국정조사에서 되게 이상했던 게 정권의 칼이 검찰이잖아요. 국민의힘이 검찰과 한 몸이 돼서 쉴드를 치고 있고 여당이 검찰을 비판하고 있고 이거 되게 생경한 풍경이거든요. 이게. 진짜 그러네. 네, 검찰을 칼로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그 칼을 버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나중에 자기들의 칼이 될 수 있으니까 부숴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직전에 칼이었고 이거 되게 생경했습니다. 감사원 현장 조사는 어땠습니까? 감사원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하고 통계조사 사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발 사주를 누가 하느냐면 감사원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5월 23일, 24일, 26일인가 26일인가 그 당시에 용산에 있는 김태유와 김성한 주도로 이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된 브리핑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10일 날 이 논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태효가 그 당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찍 긋고 썼다고 하는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성구 사단장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2월 16일 날 이 사건에 대한 번복이 돼요. 그 17일 날 감사원이 감사를 들어가고요. 21일 날 국정원에서 특별감사 들어가서 이 관련된 것을 직접 이제 감사원이 하게 되는 거고 통계조사 사건도 마찬가지로 감사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감사원이 사실은 이제 사주를 받고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간 것은 감사의 적정성, 감사의 유법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 의원들이 가서 감사원에 직접 현장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감사원이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가져와야 할 자료들 이거를 감사원이 공무원들 털어서 갖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포렌식이
1,800여 건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원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고. 감사원이 그 검사 역할을 했어요, 그냥 다. 검사보다 더 심하게 감사를 해서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요번에도 국정조사 현장에 그 국토부에 있는 직원들 다 통계 조작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의 입맛이 맞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강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감사원이 그러니까 검사 출장소 같은 역할을 실제 저렇게 했죠. 했죠. 예. 그러니까 거기도 책임을 물을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타이거파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니,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감사원,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감사원에서 감사관들이 조사를 하면서 밥 먹으러 나가서 술 먹고 와가지고 조사받고 있는 방문 열어놓고 복도를 달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 진술을 받는 이 국토부 직원들이 했었던 말을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이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협박으로 들리잖아요. 협박이지. 네, 그런 일이 미친 거 있었다 아니야? 그러고 본인이 미쳤네. 진술한 내용이 틀려서 쭉쭉 그어서 이건 내가 이렇게 말 안 했으니까 지워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감사원에서 조사 결과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찍찍 그어놓은 걸 그냥 그대로 넣어놨다고 야. 이런 증언이 나오는데도 예, 삭제를 했는데 삭제했는데 삭제하지 예. 않고 그대로 얘기했다라고 예. 다시 올렸다는. 야. 이게 사실은 부작인데. 기사가 없. 진짜 나라가 뒤집어질 일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사건이 기사가 중요한 게 없어. 아니라 저는 사실은 그날 하루 감사원도 있으면서 조작을 했네.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기사가 없어요. 조작 정도가 아니에요. 그날 현장에서 이거는 들어보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이제 언론정이 아직까지 정권이 됐는데 그날 청문회장에 기자들 수십 명 있었지 않습니까? 사진 기자까지 하면 수십 명 저희가 있었는데도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기사가 어. 예, 안 나옵니다. 우리라도 해야지. 이제 야,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이제 보도를 하는구나. 공중파에서 중요한 것들은 과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네. 했다라고 해서 교차 편집해서 보도도 그렇죠. 하고 그러는 게 맞는 건데 YTN은 사실은 지금 그 기능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YTN 거의 없어지고 또 보도 채널이 좀 그런 것 같고 또 우리가 보도 채널이지. 뭐. 하루 종일 보도 채널 역할하고 KBS 있어요. 같은 경우도 그런 기능들이 이제 있어서 이 예를 들면 대장동 그분의 오보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신문은 못 한다고 하면은 방송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JTBC도 마찬가지고 YTN이라든가 다른 KBS, MBC, SBS가 이런 부분들은 왜 그 당시에 이렇게 오보가 됐는지 그 이후에 그것이 파장이 어떻게 됐고 지금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같은 언론에 있는 분들이라 그런지 이거를 그냥 얘기를 안 하고 가는 건지 네. 그러면 이 잘못된 거에 대한 것들이 이미 팩트 체크가 다 되고 있다고 하면은 팩트 체크하는 기자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걸 다 보도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능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층 보도에 대한 것들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깜짝 놀라게 제가 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나오고 나서 방용철의 위증이 분명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호남을 자기가 혼자만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호남의 왜 의도가 뭔지에 대한 심층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깜짝 놀라요. 근데 다 방용철이가 봤다라고 하는 기사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야 거꾸로.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 기자들한테 제가 몇 명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그날 국정조사 제대로 봤냐? 김국훈은 보지 못했다. 그 조경 씨도 보지 못했다고 하고 봉지욱 기자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나왔는데 제가 갑자기 톤이 높아졌어요. 방용철이가 봤다고 한 기사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나는 그 기사의 완결성 면에서도 매우 부족한 기사다 이거는. 제가 다 직접 전화했어요. 그때. 뭐랍니까? 그건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던데 보면은 그거는 이제 자기 기자만이 아니라 데스크들의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거는 제가 그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설명을 했으면 좀 그나마 나았을 텐데 방용철은 필리핀에서 리오남을 호텔 뒷문에 오카도 호텔 뒷문에서 만나서 김성태 회장 방까지 내가 리오남을 안내해 줬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70만 달러를 리오남을 만나서 직접 준 사람은 김성태 회장이잖아요. 네. 근데 김성태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내용이 달라요. 검찰에서는 내가 리오남한테 돈을 줄 때 송명철, 이화영 같이 있었다고. 그랬다가 이화영이 나는 안 갔다 그러니까 아 이화영은 다음 날 만났고 송명철이랑 셋이 있었다고. 근데 송명철은 행사장 호텔에서 나간 적이 없어요. 법정에 와서는 예. 김성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리오남을 돈을 주긴 줬는데 누구와 같이 동석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다시. 데려다 준 사람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돈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 없는 사실이니까.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때그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방용철의 말을 남욱의 말은
범죄자의 말이라고 다 무시하고 믿을 수 없다고 해놓고 그럼 방용철은 범죄자 이재명 아닙니까? 아직도 대북 송금 때 혐의 있다는 식으로 기사 쓰는 거예요, 계속. 그럼요. 예. 네. 그렇게- 아직도 아직도 그렇게 하는 게 이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방용철의 얘기가 진실인 양 그 다음날 언론에서 다 장악하고 보도 채널뿐만 아니라 방송 채널에서 방용철이 봤다라고 하는 것을 메인으로 그러니까요. 올리고 그런 것들 처음 보고 나온 말도 아니고. 그거를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홍사훈 기자도 알겠지만 방용철의 얘기가 있다고 하면 반대되는 의견들에 대한 진술을 같이 실어주기라도 얘기해서 하던가. 실어주고 그것이 왜 그러면 방영철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한 심층 기사를 또 하나 덧붙여주고 이런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단순 팩트로 그냥 요거만 전달했다 하고 그 다음 기사가 없어요. 지금 왜 그런 겁니까? 아니 그날 바로 제가 그럼 박성준 이렇게 안 해요. 의원님이 청문회 하시고 나서 화가 많이 났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유일하게 그래도 MBC 이기주 기자만 이기주 기자만 정확하게 제대로 썼더라고요. 정확하게 썼더라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방용철은 거짓말을 할 동인이 충분히 있잖아요. 거짓말을 할 동인이 충분히 있잖아. 반대로 김국헌이나 이런 사람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그럼요. 아니야. 아무 관계가 없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 특검 가는 거죠? 그럼 가는 거죠. 이제 일정이 지금 남아 있는 게 28일 날 마지막 이제 국조에서 전체적인 지금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30일 이제 보고하고 이제 특검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바로 이제 들어가야죠. 이거 어떻게 그냥 넘어가? 이거 청문회를 못 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청문회를 본 사람들은 야 이거 특검 여러 번 해야 되겠다 싶을 정도예요. 아니 저는 어마어마한 특검이지. 민주당이 근데 답답한 게 상대방은 이거 대통령 공소취소용 아니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아니 특검을 해서 불법 수사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공소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말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검찰이 사과하고 공소취소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이제 비화될까 봐 그런 건데. 아니 이미 이제 뭐냐면 그걸 이미 저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국정조사에서 제가 이제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작과 관련된 것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7대 사건에 대해서 이런 조작이 있었다라는 거 알려주고 그다음에 특검 가서 특검에서 이 수사하면 이거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의 문제죠. 그리고 그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간사님 그리고 네. 새로 이번에 청문회에서 밝혀진 주요 대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 백서 같은 거 해야지. 중간 보고를 하나 해서 자료 배포를 했습니다. 저 한번 13일 날 한번 배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끝나면서 중간 보고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최종 보고에 언론 대한 보도용 것들. 말고 예, 예. 일반인 언론 보도용은 이제 다 읽으려면 그거 자체가 또 일이어서 일반인용으로 핵심적인 짧게, 것만. 핵심적으로 쇼츠 아, 같은 거로 만든다든가 예, 예. 저희가 하는 것도 1시간, 2시간 내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짧게 짧게 만든 것 좀 해주세요. 예, 예. 제가 이거 끝으로 이거는 말씀드려야 돼서요. 이번에도 언론들이 쓰는지 안 쓰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인서트 1번 인서트. 보여주시면 여기 시간은 짧게 아니요. 해주셔야 돼. 예. 예. 이걸 한번 보시죠. 지금 어제 예. 박철민 조폭 예. 20억 이재명에게 20억 줬다고 폭로한 박철민 알죠? 예. 돈다발. 박철민 이 사건 끝났잖아요. 박철민 예. 유죄 받고. 근데 새로운 사건이 시작이 됐어요. 어떤 겁니까? 김형진 파타야 그 아래 그 사건의 예. 그 범인 김형진이 박철민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김형진이 박철민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오케이. 2003년 전에. 오케이. 근데 이거를 사건을 쭉 묵히고 있다가 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니까 검찰이 두 달 뒤에 작년 8월에 박철민을 무고 혐의가 있다고 하고 재판에 넘겼어요. 기소했어요. 어제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재판에서 교도소에 있는 그 파타야 사건 김형진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오케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증언을 했어요. 첫 번째 증언부터 해가지고 근데 지금 어제 김형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 단계에서 이미 그할 방송과 짜고 있었고 박철민이 폭로한 내용이 박철민 판결문에는 그할 방송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박철민이 주장한 내용을 그리고 있었대요. 이재명을 잡으려고. 검찰에서. 그게 박철민의 주장은 검찰의 기획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김현진 얘기한 게 2017년 많은 성남국제마파 조직원들이 갔는데 이게 얘기가 왜 신빙성이 있냐면 김영진 말고 다른 증인 한 명이 전직 또 성남 조폭이 나온 거예요. 그 조폭이 얘기를 하기를 2007년 중앙지검에서 이거 다 검사가 조사했던 내용인데요. 2017년. 박철민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던 박철민은 내용들. 어느 날 갑자기 그
SBS를 보고 네. 머리에 생각이 떠오른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 그림은 검찰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박철민은 실행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때 이미 박철민을 잡아다가 그 중앙지검에서 이재명을 잡아야 되니까 그 성남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준석을 잡아야 이재명을 잡으니까 그림을 만들자라고 지금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새로 나오는 거네. 그런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법정에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돼서 인서트 1번에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기 다른 기자들 봐야 되니까 2025 고단 3340 사건 번호. 이거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지금 이게 또 이재명 조폭 연루설이 되니까 경기 남부청에서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뒤늦게 경기 남부청에서 이것도 특검에 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뒤늦게 수사해. 지금 특검할 게 민주당이 너무 많네. 2021년 10월 11월에 고소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예. 뒤늦게 경찰이 수사. 아, 지금 뭉개고 있다가 사건 종결 안 하고 지금 수사. 자, 여기까지만 해놓죠. 왜? 왜냐하면 우리 박성준 의원님 이 사태를 파악하셔야 돼. 또 파악하시고 특검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특검은 필수입니다. 그냥 특검 갑니다. 준비 다 돼 있고요. 네. 걱정 안 하시고. 이 조폭건도 다시 한번 근데 들여다봐요.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사실 별개 특검이 예. 7개 사건 하려면은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1년 정도 하세요, 그냥.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